네,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새해 벽두 지금 안보 상황이 엄중한 상황인데 한미 공동 핵 연습이 지금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미 정상간 언급에서 좀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예. 실효적 확장 억제를 위해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기획, 공동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고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 때문에 논란이 일었는데요. 휴가를 마치고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길에 기자의 질문을 지금 한국과 공동 핵연습을 논의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은 아니다라고 짧게 답하고 별다른 구체적인 설명이나 반박 이런 것들은 내놓지 않았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김은혜 홍보수석은 한미 양국은 북핵 대응을 위해 미국 보유 핵전력 자산의 운용에 관한 정보 공유, 공동기획, 이에 따른 공동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것이 맞다고 재확인을 했습니다. 예. 김 수석의 설명에 따르면 기자가 질문할 때 꺼냈던 조인트 뉴클리어 엑서사이즈, 핵전쟁 연습은 핵 보유국 사이에 가능한 용어이고 핵전쟁 연습을 논의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건 거두절미해서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당연히 아니라고 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대통령실의 관계자는 언제 어떻게가 쟁점이지 논의한다는 건 양국이 합의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게 무슨 말이죠? 김은영 보수석 말이 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인트 뉴클리어 엑서사이즈라는 단어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핵전쟁 연습이라는 단어는 핵 보유국들끼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근데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얘기했던 건 이 단어 아니다. 이 단어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자가 그렇게 질문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냥 아니다라고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설명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것은 이 조인트 뉴클리어 엑서사이즈 개념은 아니었는데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질문한 미국 기자의 단어는 이거였기 때문에 네네. 다르게 답변한 것이다. 네. 하지만 연습하는 건 맞다. 네. 예. 자, 이어서 북한은 이제 탄도미사일과 이동식 발사대를 공개적으로 과시하는 행보를 보였는데 이 자리에서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딸 김주애를 등장시켰다고 하죠. 네, 김정은 위원장과 딸 김주애가 팔짱을 끼고 미사일로 가득 찬 무기고를 둘러보는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이 미사일은 여러 차례 발사 장면을 공개했었던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으로 보이고요. 이들 분야는 이동식 발사대 10여 대도 시찰을 했는데 남한을 사정권에 두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KN-23이 보이고 있습니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대내적으로는 김정은 우상화와 체제 결속에 방점을 두었고 대외적으로는 대미 대남 적개심 고취에 집중한 것으로 평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계속되는 북한의 핵 도발 어떻게 봐야 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카드를 내놔야 좋을지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을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일단 예, 새해 복 많이 안녕하세요. 받으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진 작가님, 김 소장님도 인사 나눠주시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일단 북한이 새해 첫날부터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상황인데요. 이게 단순 예. 도발로 봐야 할까? 아니면 어느 때와 달리 또 긴장감이 높은 상황에서 이 추가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물론 지금 최근에 이제 북한이 미사일 도발 횟수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난 시기에 보지 못하던 그런 새로운 패턴, 그 다음에 대단히 강한 수사학적 그런 위협도 가하고 있지만은, 예.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저는 이런 표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아하. 예, 우리가 남북 관계의 지난 역사를 뒤돌아본다면, 긴장이 최고조다라고 할 때는, 남북 간의 물리적인 충돌에 의해서 인명 피해가 나는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그렇죠. 예. 연평 해전이라든가 연평도 포격, 또 천안함 폭침과 같이 우리의 중요한 군사시설이 정말 파괴되는 것 같은 이럴 경우 우리가 좀 긴장의 최고조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예. 지금 김정은이 하고 있는 이런 행동이나 미사일 발사를 보면 미사일 발사도 북한 내부에서 쏘아서 북한 영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수사학적 위협은 우리에게 많은 불안감을 주지만은 어쨌든 직접적인 인명 피해가 나오는 정도도 아니고, 이래서
최고조는 아니다. 저는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핵 탄도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냈고 이런 예. 가운데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의 탄도 10개 이상이 분리된 무기고를 시찰한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소 15개에서 최대 6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 실제적인 잠재적인 위협은 더 높아졌기 때문에 이게 일촉즉발 가면은 더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전망하는 거 아닐까요? 예. 물론 우리가 지난 시기와 비교하면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고 하고 최근에는 선제적으로 핵을 쓰겠다는 이야기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핵 위협 수위가 대단히 높아졌는데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 김정은의 최근 행보가 좀 너무 지나치게 수사학적 위협이 강하고 핵 위협 이런 걸 좀 너무 과시하려는 이러한 동향이 좀 강해서 미국으로부터 좀 주목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게 좀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예. 가령 이하면 핵 탄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라. 그러면 우리가 현재 세계적으로 핵 탄두를 기하급수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는 없습니다, 지금. 아하. 그런데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뭐 늘리라는 이런 표현을 쓴다든지 아니면 핵 미사일을 생산하고 있는 그런 공장 현실을 보여준다든지 현실적으로 진짜 핵을 쓰게 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과시적인 행동을 자꾸 하는 게 필요할까요? 더구나 최근에는 초대형 방사포를 북한 김정은 집무실 앞 당 총사에까지 들여다가 이제 징정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과연 초대형 방사포를 실전 배치하는 그런 군사적 의미가 있다면 현지에다가 초대형 방사포를 실전 배치하고 김정은이 나가보는 것이 필요한데 그걸 일부러 생산지로부터 평양시 안에 들여다가 당 업무를 보는 업무총사 앞에다가 놓고 보여주는 예. 이런 걸 제가 좀 보면요. 그 지난 시기에 보지 않던 그런 새로운 이런 그런 패턴이 저는 나가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왜 이렇게 김정은이가 지나치게 이런 과시적인 행동을 많이 할까? 저는 이 점을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초조한 것을 보여주는 행동이다. 이렇게 예, 해석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이걸 자꾸 결부해서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 김정은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핵 억제력 또 핵 선제 타격 능력 확보에서 큰 진전이 이루어졌다라고 대단히 과시해요. 예. 그러면서도 이번에 당 전원회의에서 북한 군 지도부를 대폭 물갈이합니다. 예. 군서열 1위인 박정천을 해임했고 국방상, 총참모장, 사회안전상을 순환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 지도, 지금 북한은 이번에 교체된 이 북한군 지도부가 언제 들어앉은 지도부냐? 바로 윤석열 정부 들어온 이후 6월 달에, 지난 6월 달에 6개월 전에 서열을 갖춘 지도부인데 6개월도 안 돼서 다 교체했어요. 예. 그러면 일이 잘 된다면 왜 이렇게 전격 인사 교체를 할까요? 그러니까 이건 벌금 북한 내부에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있지만은 김정은이가 저렇게 수사학적으로 큰 소리 치고 있지만은 전격 인사 교체하고 해임하는 걸 보면 뭔가 안 되고 있다. 무엇인가 뜻대로 지금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사학적이고 과시적인 행동을 계속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네, 진 작가님, 김 소장님. 예. 지난해 11월에 그 둘째 딸 김주혜가 이번에 다시 등장했어요. 예. 11월에 깜짝 등장해가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 지금 또 김정은 위원장과 손잡고 미사일 관련 시설을 둘러보는 모습을 이제 공개했는데 왜 자꾸 이렇게 김주혜를 데리고 나오는 걸까요? 저는요, 이 딸을 계속 공개하고 있는 그 시점과 장소를 저는 좀 주목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버지와 딸 관계에서 보통 아버지라고 하면 딸이 가보고 싶은 곳은 당연히 미래의 딸이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는 곳이어야 놀이터, 되는데 학교. 지금 오히려 아니 미사일 또 미사일 발사장 정말 굉음이 울리고 진짜 괴물 같은 미사일이 올라가는 그런 장소에 딸을 데려간다든지 그렇죠. 미사일을 생산하는 대량 살상 무기를 생산하는 공장에 딸을 데리고 간다는 건요. 이게 좀 매칭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김정은이가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북한 핵의 이 수명, 이 수명은 김정은 이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딸 대에까지 이어지니 아하. 앞으로 영원히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은 없다. 아하. 그러니 북한과 그 무슨 딜을 하려면 제발 핵 군축으로 가자.
이런 메시지를 좀 김정은은 미국을 향해서 좀 보여주고 싶고 김주혜의 딸에게까지도 이 핵미사일을 물려줄 의사가 있다라는 거를 의미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이 당연하죠.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진을 보세요. 딸과 다정히 걸어가면서 미사일을 배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러 갈 거예요? 결국 그죠. 우리 집안의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미사일이다. 이걸 우리가 끝까지 가지고 가야 한다. 뭐 이런 대화를 나눈 것처럼 지금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군요. 결국 쉽게 이야기하면요. 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보유국 지위 이거는 앞으로 협상을 통해서 변경시킬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아하. 내가 지금 아버지로서 딸한테 우리 집안의 제일 귀중한 자산은 이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아버지로서 어떻게 바꾼다는 거냐. 뭐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거듭 같은 미사일 장소로 자꾸 딸을 데리고 가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열병식도 메시지를 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평양 미림 비행장 북쪽 훈련장에서 병력으로 추정되는 인파가 차량들이 또 이렇게 계속 포착이 되고 있다고 하고 네.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인 1월 8일인가요? 그리고 또 인민군 창건 75주년을 앞둔 2월 8일이 유력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아직까지 북한에서 김정은 생일 1월 8일을 예. 이렇게 열병식 하는 것 같은 국가적인 명절로는 아직 공식화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열병식 부대들이 미림 비행장에 모이고 있는 거는 저는 북한군 창건 75주년을 겨냥해서 한번 지금 해보려고 하는 것으로 저는 그래서 2월 8일이 유력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럼 이 열병식이라는 이 관전 포인트는 뭐가 될까요?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들. 김정은은 이번에 지난 열병식 때와 이번에 열병식에서 달라진 무기가 뭐 있느냐 이걸 좀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예. 이번에 가령 우리가 초대형 방사포 30문을 자기 집무실 앞에서 전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다음에 현재 북한이 지금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은 물론 성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고체 연료 추진 발사체 이거 단거리 미사일이죠. 예. 이런 것도 이번에 성공했다라고 김여정이가 막말까지 하면서 그랬거든요. 예. 이런 새로운 무기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나 미국을 향해서 지금 북한의 핵 전력과 미사일 수준은 나날이 향상되고 가고 있다라는 걸 열병식을 통해서 전시해서 좀 그런 압박감을 고조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최근에요. 북한 무인기가 이제 우리 영공을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 군은 5대라고 밝혔는데 북한은 5대 아니고 12대다라고 주장했다는 보도도 있는데 의원님은 이러한 북한의 또 이 무인기를 통한 이를테면 드론과 같은 도발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그 보도를 보았는데 예. 저는 이게 북한군의 심리전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리전이다. 네, 북한은 심리전의 명수거든요. 그런데 제가 솔직히 현실적으로 이야기해보면 가령 북한의 총참모부가 이번에 무인기 침투를 5대를 했느냐 아니면 12대를 했느냐 이걸 외부에서 알 수 있을 정도로 훈련 종합평가 자료를 우리가 획득했다. 저는 이런 중요한 문건을 외부에 공개했다는 이 자체가 과연 이게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자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 우리 정부가 발표한 대로 북한이 실제 침투시킨 것은 저는 5대가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이 무인기 관련돼서 이 무인기가 실질적으로 그 한국을 공격할 만한 공격 뭐 예를 들면 생화학탄이라든지 폭탄이라든지 이런 걸 싣고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당연하죠. 지금 이번에 들어온 무인기는 대단히 작은 무인기예요. 정찰용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북한 열병식 때도 보았죠. 대단히 저 차량에 가지고 나오는 큰 무인기도 있어요. 예. 말하자면 폭탄 투하도 가능한 무인기. 그리고 현실적으로 북한에서 이 무인기 개발은요. 이건 우리보다 좀 앞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무인기를 개발해가지고 군사적 용도를 쓸 때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예. 북한은 벌써 중국으로부터 무인기를 들여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실제로 전쟁에 쓸 수는 있겠지만 제 얘기는 지금 같은 평시에 도발의 형태로 이걸 사용해 볼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가 궁금해서요. 저는 그 도발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이번에 네. 우리가 북한 무인기 5대가 들어왔다 갔지만 우리가 한 대도 격추하지 못했습니다. 예. 이걸 통해서 북한은 아마 우리 방공망이 어디에 이제 방공망 그 기지가 어디에 있고 어디가 없는지 이번에 다 아마 테스트 했을 거예요. 취약한 부분도 파악했을 것이고.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도 역시 또 북한의 무인기를 들여보냄으로써 북한의 취약한 부분을 우리가 또 다 취합했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남북 간에 이 무인기를 통한 그런 정찰, 이런 상대방의 간을 보기 위한 이런 활동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거라고 보고요. 이번에 북한 무인기의 특징은 조정형이 아닙니다. 이미 거기다가 프로그램을 태워가지고 동작시켰는데 밤에도 이제 저는 무인기들이 들어왔다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배제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밤에도. 그래서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드론 부대에 대한 또 지시도 강화했고 또 무엇보다 확전도 염두에 두겠다 이런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이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유지되어 온 것이 비례대응 전략입니다. 예. 북한에 한 것만큼 한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1년 동안 비례대응을 하면서 북한군의 허점을 김정은에게 많이 알려줬어요. 가령 이해하면 지금 북한 군부는요. 김정은한테 목이 날아날까봐 북한의 전쟁 준비 시스템에서 어떤 미흡한 점이 있다는 걸 장성별이 김정은한테 얘기를 못합니다. 예. 그런데 지난 한 해 동안에 북한 김정은이가 9월 달에 핵 법제화한 이후에 10월 달에 우리 정부는 미국과 한미 연합 훈련을 했습니다. 비행기를 다 동원하고 잠수함도 핵 항공모함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때 우리 정부가 비례 대응한다며 하니까 북한도 어쩔 수 없이 비례 대응을 한다고 하면서 150대의 전투기와 폭격기를 동원했습니다. 예. 그런데 10여 년 동안 공중에서 훈련하던 북한 비행기가 150대가 한날 한시 뜨다나니까 작전상 조율이 안 돼서 기지로 돌아가거나 이런 위협한 점이 바로 드러났거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무인기를 들어보냈죠. 무인기 들어보냈는데 우리는 북한 무인기 들어왔을 때 이걸 알아보고 헬기도 뜨고 전투기도 뜨고 뭐 했습니다. 근데 북한은 전혀 대응을 못했어요. 이거는 뭐냐? 우리 무인기가 마음대로 들어도 이걸 발견할 수 있는 레이더 시스템이 전혀 안 됐다는 걸 이번에 김정은이가 또 알았거든요. 아하. 그 다음에 이 고체 연료 분야입니다. 지난해에 미국이 우리 한국에 고체 연료 미사일 추진체 이걸 생산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걸 풀어주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지난해부터 후발주자나 갔거든요. 북한은 고체 연료를 10년 전부터 생산한다고 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결국은 12월 30일 날 우리가 딱 이걸 성공했다고 사단 분리까지 성공했다고 보면서 김정은을 완전히 화나게 만들어서 그날 다음날 김정은이 바로 인사조치했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게 뭔가면 우리가 평화를 관리하는 데서 물론 여러 가지 방도가 있지만은 대방의 전쟁 준비가 얼마나 미흡하고 북한군이 어떤 허점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렇게 비례 대응하면서 자꾸 알겠습니다. 알려주어야 김정은도 자제해요. 예. 이게 그렇게 밑에 애들이 보고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게 다 된 게 아니더구나. 근데 지난 한 해 동안에 비례 대응하면서 엄청 북한군의 허점이 드러나서 결국은 6개월 만에 북한 군부를 완전히 대폭 물갈이했거든요. 이번에.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게 네, 또 그렇죠. 의원님 판단이신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예, 건강하십시오. 예, 태영호 의원이었습니다. 예. 자, 일단은 북한 상황까지 태영호 의원과 짚어봤는데 잠깐 말씀 나누죠. 이제 한미 공동 핵연습 논의 요거 좀 약간 논란인 것 같아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진 작가님. 그 용어에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통령 차원에서. 예, 예. 대통령 측에서.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굉장히 언사가 거칠어졌잖아요. 양쪽이. 대통령이, 예. 대통령도 언사가 상당히 음. 거칠어졌고 확전이니 뭐 전쟁 연습이 이런 말까지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좀 허탈하거든요. 사실 우리한테는 할 수 있는 우리 옵션이라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처음에는 듣는 사람들 시원할지 몰라도 그 다음에는 뭐야 이거 주둥아리 안 보여?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뭔가 핵에 관련해 가지고 뭔가 우리가 대책을 취하고 있다. 예. 근데 미국 측의 입장은 이게 무슨 뭡니까? 우리가 핵을 개발하도록 용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나토식으로 핵 공유할 같이 할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핵 우산 사실은 안에만 있는 것이고. 이런 예. 얘기가 나올 계제는 아닌데 한국은 계속 요구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핵 공유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와 근접한 뭔가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과 이런 연습을 하고 있으니까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국민 여러분 안심하라. 안심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가운데서 용어 차이로 인한 이런 오해가 발생한 것 같아요. 예, 김 소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지금 대통령은 본인이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고 있고요. 김은혜 수석은 말을 섞고 있습니다. 섞고 있다. 예, 원본이 있거든요. 원본이 뭐냐면 지난 11월 3일에 발표한 제54차 한미 안보 협의회 공동 성명이 있어요. 이거 이제 한글로도 발표하고도 하기도 했고 영어로도 하기도 했는데 이 내용을 대통령은 잘못 이해를 한 건데 그 부분을 잠깐 짚어 보면요.
한글로 뭐라고 돼 있냐면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동맹의 능력과 정보 공유, 협의 절차, 공동 기획 및 실행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지금 김은혜 수석이 했던 말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근데 결정적인 단어가 다른 게 있습니다. 이제 이게 영어 원문으로 보면요. 영어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 짧게 해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인포메이션 쉐어링 앤 컨설테이션 프로세스 조인트 플래닝 앤 엑스큐션이에요. 엑서사이즈가 아니에요. 조인트 플래닝 앤 엑스큐션. 그래서 execution. 실행이었는데 이거를 대통령이 엑서사이즈로 바꿔서 얘기한 게 일단 첫 번째 실수고 아하. 그다음에 이 공동 합의문에선 스트래티직 에셋이라고 불리는 소위 말하는 전력적 자산 핵무기는 한국하고 콜디네이트해서 콜디네이트를 잘해서 적당한 시간에 쓰겠다는 문장을 분리해 놨는데 예. 지금 김은혜 수석이 이 핵 전략 자산을 앞에다 섞어 갖고 이 전략 자산에 대한 운용에 관해서 정보 공유라고 공동 기획을 하는 것처럼 말을 섞은 거죠. 사실상 거짓말입니다. 원문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정보 공유를 한다는 거지 핵 자산을 공유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김은혜 수석은 섞어서 말했고 대통령은 엑설사이즈하고 엑스큐션이 구분이 안 된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엑설사이즈의 대상은 북핵에 대한 대응이지 이 전략적 자산 즉 핵무기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거 아마 본인들이 합의한 걸 텐데요. 11월 3일 했던 한미 안보 협의회 공동성명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이 좋겠습니다.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도한 기대감이 있는 게 이제 미국에 이런 거란 대해서? 말이죠. 사실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 왜 핵 개발 못하게 북한을 하는데 우리는 미국이 핵우산 쳐줄 거야. 근데 미국을 믿을 수 있어? 예컨대 북한이 뉴욕이나 워싱턴에다가 딱 떨어뜨리려고 할 때 그걸 막기 위해서 뭐랄까 그런 위험을 각오하고 북한에다 핵을 쏴줄까?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불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뭔가 미국이 핵 사용해서 뭔가 우리가 우리의 지분 내지는 우리의 요구권을 갖기를 국민들이 원한단 말이죠. 근데 그건 미국이 원하는 게 아니고 미국은 우리랑 핵을 공유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불가능한 일인데 이 기대감을 채워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언어가 조금 앞서간 거죠. 언어가 좀 인플레이션 됐다. 그러니까 기자는 좀 예민하고 그런 적이 있어? 그래서 붙잡고 확인해 보니까 저쪽에서 그런 일 없다라고 노라고 얘기한 것이고. 노라고 얘기한 것이고. 예, 전략자산의 공동기획 및 실행을 할 계획은 문장에 없는데 찢어진 두 문장을 하나로 합쳐서 기적의 문장을 만들어낸 대통령실의 이런 대응은 그냥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문서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김수현 평론가 네. 관련 논쟁은 끝날까요? 계속될까요? 지금 안 나온 개념 TTX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아서 예. 제 55차 한미 안보 협의 회의에서 논의된 개념은 TTX 인데 이제 테이블탑 엑서사이즈거든요. 그러니까 도상 훈련,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다. 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념적인 논의 수준이죠. 워게임 뭐 이런 느낌. 그렇죠. 뭐 이렇게 같이 뭐 군대가 진짜 오프라인에서 출동해서 하는 것이 수준은 아니라. 아니고. 네. 예. 뭐 또 추후에 정부 해명도 있을 거니까 여기까지 짚고요. 자, 오는 1월 7일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마지막 날이죠. 근데 이제 기간을 연장하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여야 간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상황이군요. 네, 오늘 유가족 협의회는 국정조사 기간의 연장을 촉구했습니다. 국정조사 대상 기관들의 허위 답변과 답변 회피를 비판하면서 1월 4일과 6일 예정된 1, 2차 청문회 파행을 우려하기도 했고요. 민주당 등 야당들도 기간 연장과 3차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네.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청문회가 1, 2차에 그쳤고 남은 기간이 짧아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나 결과 보고서를 내기가 힘들어졌다는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 때문에 일주일 정도 늦어진 만큼 더 연장하는 것을 논의해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사안이 있다. 그래도 연장 그렇습니다. 논의에 대한 하지만 여야 협의는 난항에 부딪힌 상태인데요. 특히 3차 청문회 개최 여부 그리고 증인 채택을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유족과 생존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닥터카 탑승 논란을 일으켰던 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는데 서로 이제 상대방 의견에 대해서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1월 8일에 본회의 회기가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연장을 해야 국정조사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국정조사 기간 연장 어떻게 보시는 건 필요할까요? 진 작가님부터. 필요하다면 해야죠. 네. 그러니까 자꾸 민주당 신현영 의원 증인 채택 요구 이런 것들은 방해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아, 뭐 이 조건을 걸어가 저쪽을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보거든요. 음.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러진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최대한 유족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선까지는 물론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유족들이 뭐 납득까지는 하겠습니까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그들의 요구를 노력하고 들어서 있다. 그 의원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자기들 역할을 하는 걸 좀 다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 소장님은? 뭐 180분 발언하면서 40분 동안 신현영 의원에 대한 질의를 했다라고 유족이 막 그 오열하셨던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그러니까 신현영 의원이 잘못했고 거기에 대해서 뭐 다들 비판하고 본인도 사과하고 사퇴까지 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닥터카를 타서 이태원 참사에 수습이 늦어졌나요? 이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 답답하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세월호 때 국정조사 91일 동안 진행하면서 결국 청문회를 국민의힘이 당시에 무산시켰었습니다. 당시엔 쾌재를 불렀겠지만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들의 분노는 오늘 누를 수는 있어도 평생 누리기 어렵다는 걸 좀 그걸 진상 규명하는데 국민의힘이 꼭 책임져야 될 일도 아니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일을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구조적인 문제를 좀 파헤쳐 보는 것은 좀 하면 안 되나요? 이게 보면은 이게 국민의힘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예. 이 문제를 바라면 시각에 드러나거든요. 철저하게 정략화하잖아요. 신현영 물고 늘어지겠다. 이 사람 잘못했어요. 국민들 다 압니다. 근데 그걸 왜 하냔 말이죠. 그거하고 이태원 참사하고 무슨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까? 그게 예. 질의할 만한 그냥 뭐랄까 빈축을 사고 말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붙잡고 늘어진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정쟁의 장으로 이해라는 거예요. 여기서 밀리면 안 되고 이걸 조건으로 가서 저걸 막아야 되고 이런 의식 상태 자체가 이 정신 상태 자체가 저는 통탄할 만하거든요. 자, 이런 김수진 것들- 평론가.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여야간 합의 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상황 보면. 일단은 연장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조영 원내대표 입장도 예산 처리가 늦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보충할 시간은 필요하다. 그리고 물리적 기술적으로 뭐 결과 보고서 채택이라든지 여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하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증인 채택이라든지 청문회를 개최를 할 건지 여기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제동이 걸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자, 국회 상황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하나만 더 봅니다. 전국 장애인 철폐연대 전장현의 지하철 탑승 시위가 오늘도 진행되는데 관련 소식 짚어볼까요? 네,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법원이 냈던 강제 조정안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서울교통공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전장현에 대해서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강제 조정안을 냈습니다. 전장현 시위로 5분 넘게 지연될 경우 그만큼 이제 배상을 한다라고 예. 하는 내용이었었는데요. 전장현은 조정안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5분 이내에서 시위를 하겠다라고 밝혔었고요. 서울시는 조정안 수용을 거부를 했습니다. 5분도 안 된다. 네, 5분 미만이면 괜찮다는 논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네, 그러면서 결국에 전장현 시위가 재개되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서울교통공사 직원 및 경찰과 13시간 넘게 대치하는 그런 상황까지 펼쳐졌는데요. 오늘 오전 8시쯤에 성신여대 입구역에서 전장현 회원 20명이 20여 명이 지하철에 탑승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결국에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서 하차 후에 다시 승차 시도를 했는데요. 이를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또다시 제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나면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결국에 오후 2시 30분에 전장현이 시위 해단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전장현은 올해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260일을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출근길 선전전을 하는데 쓰겠다라고 밝혔고요. 예.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면담에 응하면 선전전을 유보하고 대화로 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구기정 삼각지역 역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제 무정차 문제로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 일관되게 규정에 맞춰 조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예, 자 전국 장애인 철폐연대 전장현 문제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 또 사회적 이슈가 됐고 토론도 이어왔습니다. 많이 정치가 결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여전히 지금 또 시민들 또 이 전국 장애인 철폐연대 역시 시위를 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진 작가님 이 문제 어떻게 보시는지? 전장현 지하철 시위 그 방법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좀 해야 볼 부분이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분들의 주요한 요구 사항을 보게 되면 이게 탈시설 쪽으로 많이 가 있더라고요. 최근에 그러니까 사실 근데 지하철 탑승 이거는 사실 이동권에 관련된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동권과 관련해 가지고 이분들의 투쟁으로 사실상 서울시에서 90% 이상의 이제 엘리베이터 설치했다. 역세에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고 사실 저상버스도
서울 같은 경우는 한 50% 가깝게 지금 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 이게 이제 계속 그쪽으로 가고 있다란 말이죠. 예. 근데 이제 이분들은 이제 탈시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탈시설이 어떤 말씀이에요? 이거 지금 시설에 가둬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 무슨 수용소처럼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 여기서 벗어나가지고 사회에서 시설에서 나와서 사회에서 사회화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하려면 활동 보조인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이런 예산들에 관한 예산 문제. 좀 다른 투쟁이더라고요. 투쟁의 내용 자체가.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투쟁의 수단도 좀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이들의 시위를 갖다가 맞득치 않게 보는 사람들이 그 부분을 좀 치고 들어와서 사실 또 시민들하고 또 이간질을 하거든요. 저게 봐라 뭐냐. 그다음에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저렇게 또 해가지고 활동 지원 어쩌고 저쩌고 하면 또 시민단체가 끼어들고 그럼 보조금 따먹는다 뭐 이런 식 얘기까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뭐랄까 공격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전장현 측에서 좀 요구를 갖다 좀 더 분명히 하고 아직 시민들은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요한 요구가 이동권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좀 초점이 좀 옮겨갔어요. 라고 하면 좀 또 다른 투쟁이거든요. 그걸 좀 시민들한테 알릴 필요도 있고. 탈시설 사업, 예. 활동 지원 서비스. 그렇죠. 뭐 여러 그 가지들. 시민들이 여기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라고 한다면 시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이런 또 다른 투쟁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로 좀 이제는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소장님은? 일단 이동권 관련돼서는 지하철역마다 하나씩 엘리베이터 놓으면 끝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휠체어 장애인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해지는 노년층 포함해서 우리나라 장애인의 95%는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것이고 특히 이동권과 이동 문제와 관련돼서 50대 이상의 노인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예산으로 적극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명박 시장 때 다 하겠다라고 말해서 지금까지 끌어온 거 아닙니까? 좀 더 전격적인 계획이 만들어지고 수립되는 것은 이건 뭐 전장의 요구와 상관없이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탈시설의 문제는 뭐 잘 아시겠지만 여기 저희 방송에도 가끔 나오십니다만 장애인 부모님들 장애인을 끌어안고 같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나 죽으면 어떡하나 항상 걱정을 하시는데 이게 다 지금 탈시설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라서 이건 또 예산이 또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이기도 하고요. 예. 여기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사회적 논의대로 우리가 좀 더 전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별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관련 논의 계속해서 저희 방송에서도 필요하면 또 준비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